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살았는데 내가 제일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지요. 영자 씨는 여전히 부엌불을 끄지 못한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있었답니다. 뽀얗게 올라오는 김이 안경알을 뿌옇게 가렸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멸치를 건져내었지요. 엄마, 내일 애들 운동회인 거 안 잊었지? 아침 일찍 김밥 좀 싸줘야 해.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아들의 목소리에 영자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았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이미 여기저기 국물 자국이 배어 있고 주머니 끝단은 해져서 실밥이 너덜너덜했거든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 앞치마가 자신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몸에 둘렀지요. 걱정 말거라. 재료는 아까 시장 가서 다 사왔단다. 늦잠이나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렴. 영자 씨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실은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답니다. 낮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2번이나 오르내렸기 때문이지요. 싱크대 및 장판 위에는 그녀가 종일 서 있느라 남겨진 발바닥 모양의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먹고 남긴 과일 껍질과 빈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영자 씨는 그것들을 치우며 문득 식탁 유리 밑에 끼워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영자 씨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지금의 구부정한 어깨와 거친 손마디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땐 참, 나도 꽃 같았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답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영자 씨에게 나라는 존재는 어느덧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로 꽁꽁 숨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정막에 잠겼지요. 영자 씨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베란다 창가에 잠시 섰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답니다. 그 손은 자식들의 구겨진 옷을 다리고 눈물을 닦아주느라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손이 영자 씨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적은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답니다. 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소파 끝에 몸을 기댔지요. 내일 아침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김밥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바람은 영자 씨가 평생 외면해온 인간 기명자로서의 고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영자 씨의 하루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한 준비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영자 씨의 부엌은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지요. 도마 위에서 당근과 시금치가 일정한 리듬으로 썰려 나갔고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답니다. 영자 씨는 어젯밤 잠을 설쳐 눈이 뻑뻑했지만 손자들의 운동회 도시락을 생각하며 쉼없이 손을 움직였지요. 이건 재민이가 좋아하는 햄을 듬뿍 넣고 요건 며느리가 좋아하는 매운 어묵을 넣어야지. 영자 씨는 속으로 재료를 하나하나 읊조리며 김밥을 말았답니다. 밥알이 손가락 끝에 달라붙어 살점이 터진 곳을 따갑게 자극했지만 영자 씨는 그저 행주에 손을 싹 닦아낼 뿐이었지요. 그녀의 정성이 담긴 김밥들이 하나둘 쌓여 도시락통이 묵직해졌을 때 비로소 안방 문이 열렸답니다.
큰아들은 바쁘게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나왔지요. 하지만 아들의 시선은 정성스레 쌓인 도시락보다는 벽에 걸린 시계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엄마, 김밥 다 됐어? 아, 근데 어쩌지. 와이프가 그냥 밖에서 사 먹자고 하네. 애들 데리고 아침부터 짐 챙기기도 바쁘고 도시락통 챙겨 다니면 짐만 된다고. 영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김밥 한 줄이 힘없이 도마 위로 내려앉았지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쌀을 안치고 재료를 볶았던 영자 씨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몸에 좋을 텐데. 애들 좋아하는 소시지도 많이 넣었단다. 영자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아들은 이미 신발장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지요. 며느리 역시 화장을 고치며 고개만 빼꼼히 내밀었답니다. 어머님, 저희 그냥 갈게요. 요즘 운동회는 학교 앞에 맛있는 거 많아서 괜찮아요. 그거 나중에 어머님이 드세요. 현관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지요. 식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도시락 4통과 아침 대용으로 끓여둔 북엇국 2그릇이 김을 내뿜으며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영자 씨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김밥 꽁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지요. 분명 자신이 가장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건만 입안에서 맴도는 맛은 모래알처럼 서글프기만 했답니다. 영자 씨는 목이 메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지만 이미 식어버린 국물은 가슴속을 더 서늘하게 만들 뿐이었지요.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도시락이 아니라 부엌 바닥에 흩어진 밥알 몇 알과 영자 씨의 구분 등뿐이었답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자신을 속여왔던 세월이 오늘따라 유독 시린 통증으로 다가왔거든요. 영자 씨는 부엌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는 푸석하게 헝클어지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얼굴에 크림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한 초라한 노파가 거기 서 있었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다시 앞치마에 문질렀지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화려한 도시락들을 하나하나 랩으로 싸기 시작했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혼자 먹기엔 너무나 많은 그 사랑의 자네들을 말이지요. 가족들이 떠난 집안은 평소보다 더 넓게만 느껴졌지요. 영자 씨는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텅 빈 거실을 흘긋거렸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할 일은 산더미였지요. 세탁기를 돌리고 아들이 벗어놓은 양말을 뒤집어 빨고 손자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몸을 숙여 침대 밑을 닦던 영자 씨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답니다. 그것은 안방 깊숙한 곳, 장롱 밑바닥에 밀어 넣어두었던 낡은 철제 과자 상자였지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를 꺼내 들자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답니다. 이게 아직 여기 있었네. 영자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와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작은 배지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영자 씨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사느라 스스로도 잊고 지냈던 과거의 파편들이었지요. 통장을 펼쳐보자 30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했답니다. 푼돈을 모아 적금을 붓고 자식들 등록금 날짜에 맞춰 전액을 인출했던 흔적들. 그 숫자들 사이사이에 영자 씨의 깎여나간 손톱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의 고통이 스며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상자 가장 밑바닥에 놓인 것은 뜻밖에도 전국기능경진대회 금상이라고 적힌 낡은 상장과 수놓기 도구들이었답니다. 사실 영자 씨는 젊은 시절 동네에서 알아주는 자수 기술자였거든요. 그녀가 수놓은 꽃들은 금방이라도 나비가 날아들 것처럼 생생해서 멀리 시내에서도 일감을 맡기러 올 정도였지요. 영자 씨는 상자 속의 바늘귀를 가만히 만져보았답니다. 한때는 이 가느다란 바늘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건사해야 했던 그날부터 영자 씨는 아름다운 꽃무늬를 수놓던 손으로 생선 가시를 바르고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누벼야 했답니다. 그땐 나도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녀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허터허 웃음을 지었지요.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과외를 시키고 브랜드 옷을 입히면서도 자신은 동네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손을 떨었거든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영자 씨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지우고 오직 어머니라는 그림자로만 살아온 것이지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을 보았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고 자수 바늘 대신 칼과 행주를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목이 오늘따라 유독 가늘어 보였지요. 영자 씨는 상자 속의 낡은 상장을 가슴에 가만히 품어보았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빛났던 유일한 증거였지만 지금은 그저 빛바랜 종이 조각에 불과했으니까요. 영자 씨는 다시 상자 뚜껑을 닫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장롱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숨기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상자를 밀어 넣는 영자 씨의 눈가에는 작은 경련이 일었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식들이라는 성벽 안에서 정작 그 성을 쌓아 올린 영자 씨 자신은 갈 곳 잃은 이방인처럼 서 있었거든요. 그녀는 허리를 펴며 일어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영자 씨는 오후 내내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답니다. 운동회가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요. 남은 김밥을 정성껏 포장해 두고 저녁에 식구들이 돌아오면 따뜻하게 데워 내놓을 된장찌개까지 보글보글 끓여두었건만 집안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나갔지만 들어오는 가족들의 표정은 영 밝지 못했답니다. 손자들은 피곤하다며 짜증을 부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들어왔거든요. 다들 왔니? 배고프지? 엄마가 찌개 끓여놨으니 어서 씻고 앉으렴. 영자 씨의 말에 아들은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며 대답했답니다. 아유, 엄마. 우리 밖에서 고기 먹고 왔어. 애들도 피곤해서 바로 자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배었나 봐요. 옷에 냄새 뵐까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그 김밥은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하루 종일 놔두면 쉬어요, 어머님. 영자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얌전히 놓인 도시락통을 보았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말아냈던 그 김밥들은 이제 가장자리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지요.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껐답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끓어오르던 찌개의 수증기가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밖에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됐다. 나는 배 안 고프니 어서들 들어가 쉬거라. 영자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뒷모습을 보았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릴 때마다 영자 씨의 심장도 한 칸씩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거실 등 아래 홀로 남겨진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파리해 보였지요. 밤이 깊어지자 창밖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영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을 조금 열었지요. 차가운 빗물이 방충망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손등에 한 방울 떨어졌답니다. 평생 자식들 비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교문 앞을 지키던 손이었지요. 정작 자신은 비에 젖어 어깨가 떨리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베푼 것은 사랑이었으나 자식들이 자신에게 돌려준 것은 당연함이었다는 사실을요.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키는 영자 씨는 그들에게 가구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지요. 누구도 영자 씨가 오늘 하루 무엇을 보았는지, 무릎은 괜찮은지 묻지 않았거든요. 영자 씨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른 무릎을 가만히 쓸어내렸답니다. 자식 귀한 줄만 알고 금지옥엽 키워냈건만 그 귀한 자식들의 눈에 영자 씨는 그저 낡아서 삐걱거리는 오래된 집 같은 존재였을까요? 비 내리는 소리에 섞여 영자 씨의 낮은 한숨이 거실을 채웠지요. 그날 밤 영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이불 끝을 잡은 손은 밤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거든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는 영자 씨를 발견했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침상을 다 차리고 구두를 닦아 놓았을 영자 씨가 오늘은 단정하게 외출복을 차려입고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침은 안 주시고? 아들의 무심한 말투에 영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깊고 서늘해서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영자 씨는 대답 대신 현관옆 창고 안쪽에 깊숙이 박혀있던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끌어냈지요. 이게 뭐예요? 웬 낡은 상자를. 아들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 씨가 괴짝의 자물쇠를 열었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최고급 비단 뭉치들, 은으로 세공된 가느다란 바늘통, 그리고 보존 상태가 완벽한 자수 병풍들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지요. 시내에서 큰 갤러리를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아, 너희 어머니 성함이 김영자 씨 맞지? 지금 미술계가 난리야. 30년 전에 종적을 감췄던 침선의 명인 자온 선생의 작품이 인사동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내 어머니 함자랑 똑같다고. 아들은 핸드폰을 든 손을 떨며 괴짝 속의 병풍을 다시 보았답니다. 거기에는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학의 날갯짓이 수놓아져 있었고 구석에는 자온이라는 낙관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것은 아들이 평생 보아온 부엌대기 노파의 거친 손에서 탄생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예술의 극치였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한 거예요? 자온 선생이라니요?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왜 이런 걸 숨기고. 영자 씨는 아들의 경악 섞인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보따리를 고쳐맸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느 귀부인의 손보다 고귀해 보였지요. 영자 씨는 아들이 내미는 핸드폰도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신발을 신었답니다. 너희를 키우는 동안은 이 바늘이 자식들 찌르는 가시가 될까봐 접어두었단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나를 너무 오래 찔러왔더구나.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바닥을 묵직하게 울렸지요. 평생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스스로의 재능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었던 세월. 미술계에서 국보급 재능이라 칭송받던 여인은 자식의 국그릇에 기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태워가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아들은 멍하니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답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거장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거든요.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자로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답니다. 영자 씨가 집을 나선 뒤 아들은 홀린 듯 괴짝 앞에 주저앉았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차마 다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자수 한 점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화려한 꽃도 기품 있는 학도 아니었답니다. 짙은 감색 바탕 위에 아주 가느다란 흰 실로 수놓아진 어린아이의 작은 베네저고리였지요. 아들은 그 천을 매만지다 멈칫했답니다. 저고리 깃 안쪽에 서툴게 수놓아진 이름,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30년 전 명성을 뒤로하고 자취를 감췄던 그 위대한 예술가가 가장 마지막으로 바늘을 들었던 이유는 전시회도 명예도 아닌 바로 자식의 첫옷을 짓기 위함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이걸 만드시느라 아들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영자 씨의 손마디가 왜 그토록 굵어졌는지, 왜 그렇게 시력이 나빠져 늘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는지를요. 그녀는 세상이 열광하던 그 섬세한 손길을 오로지 자식들의 떨어진 양말을 깁고 해진 소매를 수선하는 데만 바쳐온 것이었답니다. 그 시간 동안 영자 씨는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았지요. 자식이 성공해서 대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작 자신의 재능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 따위는 부엌 가궁이 속에 집어던졌거든요. 아들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냄새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대가리나 발라 먹던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사실 그 알치마 아래에는 세상 무엇보다 눈부신 예술가의 자부심이 억눌려 있었던 셈이지요. 한편 영자 씨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영자 씨는 보따리에서 낡은 안경을 꺼내 썼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느라 굽어버린 손가락을 가만히 펴보았지요. 찻집 주인은 영자 씨를 그저 평범한 시골 노파로 보고 물 한 잔을 내주었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품에서 꺼낸 작은 비단 주머니를 본 순간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주머니 겉면에 수놓아진 매화 한 송이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술을 직접 놓으신 겁니까? 주인의 물음에 영자 씨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답니다. 대단한 답을 바란 것도 다시 거장이 되고 싶은 욕심도 아니었지요. 다만 그녀는 30년 동안 자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실타래를 이제는 하나씩 풀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답니다. 영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식어버린 북엇국보다 훨씬 따뜻하고 향긋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이 귀한 줄만 알고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신의 가슴을 채우는 고요한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답니다. 영자 씨가 집을 비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토록 시리고 거대한 것인지 미처 몰랐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집안 곳곳에선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지요. 하지만
아들을 정작 괴롭힌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베네 저고리였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답니다. 영자 씨였지요. 하지만 돌아온 영자 씨는 예전처럼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를 얹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그저 단정한 걸음으로 아들 앞에 다가와 앉았지요. 엄마,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영자 씨는 가만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덮었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닳고 닳아 거칠어진 그 손바닥의 온기가 아들의 피부에 닿았지요. 영자 씨는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답니다. 그것은 갤러리 계약서가 아니라 어느 요양병원의 입원 확인서였지요. 엄마, 이게 뭐예요? 누가 아파요? 영자 씨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답니다. 사실 영자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져 실명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자수 거장으로서의 재능이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침침한 시력과 얼마 남지 않은 빛뿐이었답니다. 영자 씨는 그 마지막 남은 빛을 자식들의 뒷바라지가 아닌 오로지 김영자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는 내가 이 저고리를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바란 게 아니란다. 다만 이 저고리를 지을 때의 내 설렘이 내가 성공해서 가져온 성적표보다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더듬었답니다. 이제는 형체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듯 했지요.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그냥 부엌대기처럼. 아들이 울컥하며 영자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지요. 하지만 영자 씨는 울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눌러온 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진 사람처럼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그녀는 아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았답니다. 그곳에는 비록 흐릿하지만 영자 씨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요.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살았던 세월은 이제 저물어가는 노을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바늘 한 땀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도심의 한 작은 미술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과 젊은 예술학도들이 길게 줄을 섰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단정한 글씨로 적힌 편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지요. 김영자 자수전 내가 나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 전시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숙했답니다. 벽면을 채운 작품들은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만든 것들이 아니었지요.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작가가 오로지 손끝의 감각과 기억만으로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투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수작들이었거든요. 전시장의 가장 마지막 구역, 가장 환한 조명 아래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그 안에는 비단도 화려한 실도 아닌 영자 씨가 평생을 입어온 낡고해진 앞치마 조각이 액자에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그 거친 앞치마 위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난 들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지요. 이제 아들의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가방 대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들려 있었답니다. 영자 씨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만으로도
환하게 미소 지었지요. 오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김밥 대신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러 가자꾸나. 영자 씨의 말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의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계를 보지 않았고 자식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지요. 미술관을 나서는 영자 씨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실의 향기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뿌리가 말라가는 줄도 몰랐던 여인은 이제 스스로의 대지 위에 가장 고귀한 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었답니다. 저무는 노을빛이 영자 씨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었지요. 평생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며 지워졌던 그녀의 이름 석자, 김영자. 그 이름은 이제 낡은 괴짝 속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새겨졌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었지요.